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 전문직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영어로 하면 덴탈 프로페션이죠. 덴탈 프로페션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역사적으로 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이 별개의 단과대학으로 되어 있죠. 물론 한의과대학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과도 그렇고 본과 1학년, 2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진료 행위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어떻게 언제 왜 치과 전문직이 일반 의과 전문직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분리 독립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는 이런 그 의학과 치의학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전돼 나갈 거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분리독립을 얘기하려면 전문직이란 것이 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페션이죠.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치의학, 덴티스트리가 메디신으로부터 분리 독립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는 이러한 다른 주장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구강학 모형, 치학 모형, 기능 모형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 치학 모형이 받아들여져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이라는 치의학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전문직 일반에 대한 반성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다시 치과로 돌아가서 치과 전문직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먼저 전문직의 특성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프로페셔는요. 프로페티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라틴어가 그 어원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선언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선언하다. 그러니까 선언하다라는 뜻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도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전문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독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 독점력이 좀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의사나 뭐 치과 의사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지식을 의학 지식을 독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식이 일반인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다. 일반인 알아채기 굉장히 힘들다. 아무리 뭐라고 설명을 해줘도 그 깊은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비의적이다. 뭐 영어로는 에소테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지식체계다. 독점적인 지식인데 그것도 일반인이 알아먹기 어려운 그런 지식체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게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시면 그 대가로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자율적 통제권을 부여한다. 자율적 통제권을 부여해준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회적 계약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요. 독점적 어떤 지식을 비의적 지식을 독점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이고요. 그 지식과 기술을 자기 자신들의 이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이타적 지식과 기술의 활용에 상응하는 자율적 통제권을 부여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 인정받고 있는 전문직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 전문직 주로 이제 패러다임 프로페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의학, 법학, 신학 이렇게 구분합니다. 물론 신학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유럽적 전통이겠죠. 뭐 우리
전통이라고 한다면 뭐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뭐 전문직 그러면 뭐 선비, 그래서 유학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이 직업은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니까요. 서양을 중심으로 보면 의학, 법학, 신학이 대표적 전문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의학과 법학과 신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치과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죠. 뭐 여러분들도 일상적으로 치과라고 하는 말이 다양한 그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과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는 어떤 양반들은 치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치과학, 치의학, 치과의학, 구강의학, 구강학, 이렇게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그 단일한 그런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치학이라고 하는 말은 뭐에 대항하는 말일까요? 이거는 의학에 대항하는 말이겠죠. 그 의학이 의를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는 치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대적인 독립성을 강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치아라는 것이 뭐 전신 중의 일부니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과도한 주장일 수는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치과학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들이 뭐 있어요. 뭐 내과학, 외과학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과학이라고 하는 말은 내과학이나 외과학과 같이 동등한 하나의 분과, 의학의 한 분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치의학 하면은 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것을 포함하죠. 하지만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꾸미는 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의학의 일부분이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 전문화된 한 분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치과학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독립성이 강조된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치과의학, 뭐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치의학이나 치과의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구강의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치아라고 하는 것이 구강이라고 하는 말로 넓어졌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구강 아가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 구강의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뭐 여기도 구강학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영어로 하면 스토마톨로지가 되는데요. 그 구강에 관련된 학문이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구강의학은 의학의 한 분야죠. 그래서 구강학 그러면 뭐 치의학처럼 뭐 좀 상대적인 독립성을 주장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두 장의 사진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 것은 전문직으로서 발돋움하기 이전의 상황이고요. 오른쪽은 전문직으로서의 치과의사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비교해보면 왼쪽은 그 환자들이 있는 장소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뭔가 행위를 하고 있죠. 의료 행위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냥 재밌어하는 얼굴들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오른쪽 전문직이 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얼굴조차도 이렇게 공포에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멍 속으로 이제 구강 조직만 드러내놓고 거기 불을 비춰서 치료를 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 독점적 지식을 가지고 독점적 지식, 그 다음에 그 실천 행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직이란 무슨 앞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권력의 이동이다. 진료의 장소에서 보면 환자들이 있던 곳에서 이제 의사가 찾아가던 그런 식에서 이제는 환자들이 의사가 있는 곳으로 오죠. 와서 기다립니다, 또. 그래서 권력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문직 이전에는 암과 삶이 통일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전문직이 형성된 다음부터는 이 암과 삶이 단절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의사의 장소로 옮겨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의 장소로 오게 되니까 앞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내가 앞에 그림에서 보면 앞에 그림에서 보면 왼쪽은 환자의 리액션이 잘 담겨 있죠. 그리고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재밌게 담겨 있는 반면에 우측 그림에서 그런 게 전혀 없죠. 컨텍스트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게 전문직의 형성과 그런 의료 행위의 맥락이 사라지는 것은 같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직 이전에는 이제 그 의사가 환자의 장소로 찾아가죠. 그러니까 그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측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주 위생적인 그런 복장, 가운을 착용하고 환자의 상처 부위를 덮고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만 드러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생 상태 개선과 전문직 형성도 상당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문직이란 이 프라디슨이라고 하는 전문직을 처음으로 연구한 처음은 아니겠습니다만 사회학적으로 아주 깊이 연구한 학자입니다. 전문직을 소명의식, 봉사정신, 자율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이 나오는 거죠. 아까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말하자면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사의 윤리를 보통 뭐 생명윤리도 있습니다. 바이오에틱스도 있습니다만 바이오에틱스라고 하는 것은 좀 뭐 생명 연구나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프로페셔널리즘은 의사한테 부여된 어떤 사회적 책무까지도 포함하는 그러니까 바이오에틱스에서는 어떤 행위의 윤리성, 옳고 그름을 따졌다고 한다면 프로페셔널리즘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인 사회 책무를 따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과 전문직 형성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의 질문은 치과 전문직은 왜 의과 전문직에서 분리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이제 설로 비교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간단한 건 구조 기능주의인데 이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효율이 극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학적 이성이 고안한 분업이다. 분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되죠. 그러면 왜 의과 내에서도 이비인후과, 안과 뭐 이런 분업이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치과만 따로 분리가 됐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또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기능주의의 설명은 그럴듯하긴 하지만 아직 마지막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독점적 음모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치과 의사 집단이 어떤 이데올로기로서 덴탈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치과 전문직뿐 아니라 일반 의료 전문직에 관해서 이제 하고 있는 얘기죠. 독점적 음모다 그거를.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뭐 경제적 이익이나 어떤 명예,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독점적 시수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점적 음모설이고요. 지식 권력 구도는 뭐 많이 들어보셨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체에 관련된 지식, 미시적 지식, 그것을 하나의 미시 권력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치과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강 그 뭐라죠 검진으로 인해서 축적된 그러한 구강 건강에 관련된 자료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권력에 봉사한다라고는 그런 주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 하나도 만족스럽게 설명해 주지는 않죠. 왜 치과 전문직이 의과 전문직에서 분리되었는가에 대해서 보면 치과에 대한 시각을 보면은 1876년에 나온 어떤 의학 잡지에서 보면 의학은 전문직인데 치과는 그냥 사업이다, 비즈니스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런 인식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986년에 나온 어떤 논문에서도 이 사람은 철학자입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범주적 전문직, 아까 말했던 의사, 법률가, 성직자, 이들은 환자, 고객 또는 교구민의 전반적 복지에 집중되지만 치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치의학에 대한 좀 다소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내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모형, 구강학, 치학, 기능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도 치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한테 부여하는 학위명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DDS를 주죠. 닥터 오브 덴탈 서저리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같은 치학 모형을 선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학과 독립적인 그런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치학을 모형을 따른다 그러는데 이건 이제 덴티스트리 또는 오돈톨로지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일부 학교에서는 DMD라고 하는 학위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MD라고 하는 것이 메디컬 닥터 아닙니까? 거기 앞에 덴탈이라고 하는 말을 더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위를 주는 학교는 대체적으로 의과와의 관련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하버드인데요.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치과대학 수업이 적어도 1, 2학년 동안은 의과대학과 동일한 뭐 내용만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학생들과 섞여서 같이 공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메디컬 루트라고 할까요? 의학 그 치의학이 이제 기원, 치의학 기원. 그러니까 의학으로부터 발전한 치의학을 강조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나머지 학교들은 DDS를 줘서 그러니까 뭐 내과가 관련된 것보다는 외과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외과의 관련성을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영국 같은 나라는 치과 의사를 부르는 말이 덴티스트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주로 덴탈 서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덴탈 서전. 그러니까 보통 내과 의사는 피지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전통에서 내과와 외과는 뚜렷이 구분돼서 발전되어 왔던 것인데 그 중에서 치과는 외과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대상을 봐도 치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구강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가를 나눌 수 있겠죠. 치약 지식의 성격.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아이고. 구강학 모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강학 모형은 스토마톨로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의학적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치의학이 의학의 일부분이라는 것이 의미하고요. 의학 전문가의 통제 하에 있다는 거죠. 나는 구강학 전문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미 일반 의학, 제너럴 메디신을 일단 마스터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또 하나의 전공으로서 구강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강학 모형을 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치제작 같이 어떤 그 수공적인 작업들은 하부 조직에 위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강학 모형을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 치과의사, 구강의사죠. 구강의사가 이런 그 기공 작업 같은 것들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구동국권, 소련, 뭐 중국, 북한을 포함한 지금은 거의 무너진 구동국권 국가들에서 이런 모형을 택하고 있었죠. 그리고 뭐 서구에서도 이탈리아에서는 80년대 말까지도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같은 데는 아예 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았어. 80년대까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치의학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 의과대학 출신들이 조금 더 치의학을 공부를 해서 의학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시술을 했던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유럽 연합이 통합이 되면서 이제 치과대학이 분리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구강학 모형을 택하고 있었던 두구 동권 이제 지금은 다 거의 무너졌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구동국권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지금 구강학 모형은 거의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지만 상당히 최근까지도 그런 모형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 모형은 치의학을 그냥 하나의 기능으로 보는 거죠. 어떤 독립된 학문 분야라기보다는 어떤 기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 같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능적인 영역에 종사하던 뭐 기공사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치과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의학과 관련된 그 전문 분야들이 어떻게 분리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보건 의료 계열 대학이라고 칩시다.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그 베이식 메디신 기초의학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무슨 뭐그 조무사 같은 사람들은 또 나가죠. 뭐 치과 조무사 또는 위생사는 기초의학만 공부하고 자기 분야를 찾아가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기초의학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이러한 각각 전문 분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심장학, 그다음에 뭐 GP가 돼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비인후과, 그다음에 공중보건, 안과, 그다음에 여기 스토마톨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마톨로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안과나 이비인후과나 공중보건학과 같은 레벨의 어떤 전문 분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스토마톨로지 모델인 거죠. 근데 덴티스트라 모델이라는 것은 일찍부터 이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커먼 트렁크에서 분리가 돼서 뭐 이거는 이제 너무 작게 표시됐습니다만 하나의 큰 그 가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덴티스트 모델인 것이죠. 뭐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는 그것이 어떤 논리적 당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자 합니다. 치약 모형이 발전되면 우선 악학, 네솔로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선 이거는 뭐에 모델을 둔 거냐면 일반 의학이 해부학과 생리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학이 독립적인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솔로지라고 하는 악학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그 구강 아간면 계통을 하나의 독립된 시스템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깔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새로운 관념성, 실천성의 연속성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관념성과 실천성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와 치의입니다. 의는 메디신이고 치의는 덴티스트죠. 이 메디신이라고 하는 말은 약이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된 거죠. 이거는 치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원만 따지고 보면은 병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와 치의가 과연 분리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과제로 부여받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세계 최초의 치과대학이 1840년대에 생기잖아요. 미국의 벌티모어에. 그래서 그 내용을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과연 당위에 따른 행위였는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 역학관계의 결과였는가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퀘스천을 남겨두도록 하죠. 자, 전문직의 유상, 사회적 기능이죠. 아까 계속 반복됩니다만 프로페셔널리즘에 이제 이타적 서비스라는 것이 포함되잖아요.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의 성격, 비의적, 에소테릭, 남들이 잘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물론 뭐 인간 존엄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윤리적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인간이란 존재는 규정 불가능하다는 거죠. 규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이제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 기계적 정합성, 정밀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점이 또한 의사들에게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부여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문직의 위상이죠.
자, 이것도 뭐 비판이 많아요. 비판이 많아. 전문직에 대한 그 수용하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그 비판하는 내용도 많이 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조기능주의, 뭐 문명 비판, 이데올로기 비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와서는 이제 전문직에 관련해서 비판적이던 그런 학자들이 대표적인 게 프라이드슨인데 이 사람은 전문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문직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영역에 관련된 그 일들은 그것에 관련된 전문 집단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맞다고 주장하면서 또 역시 이제 그 사회적 책무를 강조를 합니다. 시장이라든가 관료 지배가 아닌 자율적 직업 통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세계가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리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럴듯했지만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현재는 과연 이것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그 의료 시장도 완전 시장에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과거에 동서로 나누어 있을 때는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시장이 지배를 했고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관료가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자율적 직업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본주의 전 세계가 자본주의 체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과연 자율적 직업 통제가 가능은 하겠는가 하는 이제 반론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각 나라들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의 전문 직업인들은 그 자율적 직업 통제를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게 가지고 있는 편이죠. 그런 이유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어떤 이념들은 경제적 동기라든가 차가운 합리성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안적 통제 방식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직이라고 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20세기 말쯤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의사들이 프로페셔널리즘 재활운동, 프로페셔널리즘 리본, 뭐 그래서 프로페셔널리즘에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잠식, 시장의 유력에 의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문직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들이 20세기 말부터 있었던 것이죠. 자, 치과 전문직의 미래를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해관계 측면을 봐야 되고요. 이해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전문직, 의학, 뭐 그다음에 무슨 관련된 직업들과의 관계, 이해관계 측면을 물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식의 성격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공중의 이익과 부합되느냐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치의학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치의학 전문화 과정은 의학 전문직, 치과 시술자, 그리고 중재자로서의 국가 간에 있었던 정치적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합리적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당위적 또는 합리적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중간 과정에 많은 행위자들, 액터로서의 치과의사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는 전문직 직업들, 그다음에 관료 집단, 그다음에 대중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또 그것들이 서로 작용해서 다가서고 물러서고 투쟁하고 타협하고 했던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래에도 똑같은 우리가 직업 형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동시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변화한 그 상황입니다. 사회적 상황. 우선 의산복합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면 무슨 뭐 새로운 그 의료 장비, 의료 기구, 뭐 예를 들면 무슨 임플란트, 재료,
새로 개발된 약 또는 뭐 요즘엔 뭐 시끄럽게 되고 있는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 뭐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그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기업체와 자본의 이익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산복합체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대중의식의 성장, 과거처럼 이제 의사가 지시해 주는 것만 따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제는 다양한 지식들을 대중들이 환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권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문직 권력은 쇠퇴하고 있다. 전문직 권력은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의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뭐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압력의 결과 양자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환자 대중과 전문가 집단인 의사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간에 뭐 자본이라든지 시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본이나 시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기본적 본질적인 인간적 가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문직 권력이 쇠퇴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처럼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걸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는 우선 공중의 이익을 생각해도 그렇게 되려면은 그죠? 프로페셔널리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공중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겠고 우리 전문 집단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중의 이익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인문 정신을 회복해야 되겠다. 의학은 이제 예전부터 기본적으로 인문학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학이 도입되고 그러면서 그런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좀 무시되면서 의학은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의학의 기본 정신은 인문이었죠. 그래서 윤리의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너무 그럴듯한 얘기만 갖다 붙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만족을 하고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20세기 말에 시작된 그 프로페셔널리즘 운동의 이제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